야담 이야기. 도깨비를 물리친 박서방 아들의 꾀. 삼남지방에는 먼 옛날부터 도깨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달빛 휘영청 밝은 밤이면 숲속 오솔길로 키가 9척이나 되는 검은 그림자가 어기적 움직이는데 그것도 도깨비요. 키 넘는 숲을 속에서 껑충껑충 뛰며 산짐승을 쫓는 것도 도깨비요. 내에서 가마만큼씩한 돌을 척척 번져 놓으며 고기잡이하는 것도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깨비든지 사람만 보면 누구요? 하고 소리를 치면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해야지 다른 대답을 하면 똑똑히 경을 치거나 목마른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도깨비는 집에 아들이 있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소? 하고 대답하면 도깨비들은 이걸 가지고 가오, 이걸 가지고 가오 하고 소리치며 멀찌감치서 따라서는데 때로는 도깨비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집에 이르러 문을 닫아 걸면 도깨비들은 밖에서 물건을 두고 갔네 하고 달아나 버리는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면 길짐승 날짐승이 있는가 하면 버들쟁이에 죽 꿰놓은 고기, 개구리, 뱀 같은 것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어찌하여 박서방이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아들이 집에 있다고만 하면 자기들의 재물을 죄다 가져다 바치는가 하는 데는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삼남지방 어느 곳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집에는 아내와 12살 먹은 총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장에는 도깨비들이 많았는데 밤이면 곳곳에서 출몰하여 사람과 가축을 해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하루는 박서방이 나무를 하려고 지게에다 낫을 꽂아지고 앞산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방금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어디선지 여럿이 함께 부르는 멋들어진 타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타령을 불러대는가고 아무리 둘러봐야 사람은 보이지 않고 타령 소리만 높았습니다. 박서방은 무인지경이라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되어 낫등으로 길 옆에 돌을 치며 호령했습니다. 어떤 놈들이 대낮에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당장 걷어치우지 못할까. 그러자 타령 소리가 뚝 끊고 잠잠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시름 놓고 몇 발자국 걷는데 난데없이 키가 9척이나 되는 흉측한 도깨비들이 와르르 쓸어 나왔습니다. 대낮에 도깨비가 출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박서방은 깜짝 놀라 황당해서 어쩔 바를 몰랐했습니다. 꼬락서니 괴사한 녀석이 호령하는 바람에 노랫꼭지를 잃어버렸군.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노려보며 투덜거리자 도깨비들이 박서방과 노랫꼭지를 내라고 흘러맸습니다. 노랫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라고 하니 박서방은 기겁하여 꺽꺽거리며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이놈이 노랫꼭지를 내지 않으면 잡아먹어 치우자. 외눈박이 도깨비가 버럭 소리 지르자 도깨비들은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서 야단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을 빨리 잡아먹기 위해서 노랫꼭지를 내라고 더욱 성화질을 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생각해보니 이 자리나 피해야 방법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목마른 죽음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 집을 아느냐. 라고 말하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알고 말고 알다 뿐이겠니? 너네 집 식구들까지 다 안다. 박서방은 별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나보고 뒷일이나 부탁하겠으니 내일 점심때쯤에 와서 잡아먹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의 예상은 겸사겸사해서 박서방도 잡아먹고 아내와 아들도 잘 우려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없어진 후 박서방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여 후 한숨만 쉬다가 비감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다급히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혼자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내는 박서방이 비감한 눈물을 흘리니 같이 앉아 눈물이 글썽해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기에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세요? 그래도 박서방은 대답 없이 그냥 낙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아들이 재차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되받아지게 묻는 바람에 행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박서방은 앞곡의 역마루에서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와 도깨비와 약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너무도 놀라 창백해져서 굳어버린 채 멍해졌는데 아들은 하아 웃더니 그까짓 도깨비들의 일을 가지고 태울 게 있습니까? 안심하시고 내일 점심때쯤 고방에 숨어서 제가 어찌는가 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코올리는 어린애 말이기는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어찌도 반가운지 대번에 화기가 돌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여하튼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점심때쯤 박서방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아내와 함께 고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되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쓸어왔습니다. 박서방, 박서방.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문을 꽁꽁 걷어닫고 아무 대답도 없으니 도깨비들은 마당에서 왁작 떠들어대다가 마루에 올라서서 집에다 불을 지르자고 했습니다. 이때 박서방의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 놈들이 떠드는 바람에 내 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다. 사람이란 일을 항상 잘해야 하는데 일꼭지를 잃어버렸으니 어찌겠느냐? 그러니 내 놈들이 내 일꼭지를 찾아내라. 외눈이 눈을 뚝 부릅뜨고서 우리가 내 일꼭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래도 꼭지가 있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우두머리 도깨비를 쳐다보며 내 놈들이 밖에서 떠드는 바람에 내가 방에서 일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단 말이다. 외눈박이 도깨비가 부화동이 터져 시버렸습니다. 내가 방에서 일꼭지를 잃어버린 걸 우리가 알게 뭐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너희들이 땅 밑에서 노랫꼭지를 잃어버린 걸 땅 위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알게 뭐냐? 우두머리 도깨비는 말문이 막혀 나판대기가 지지게 나서 도깨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떠들어대던 도깨비들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눈만 굴렸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는 배가 출출해 나는지라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좋다. 시비는 차차하고 먼저 우리 점심을 해내라. 박서방의 아들은 픽 쓴 웃음을 치면서 우리 집에는 가마가 한 짝이 돼서 끼니를 못한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버럭성을 냈습니다. 에이 이놈아, 이 큰 집에 가마가 한 짝뿐이라니 말이 되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너는 어째 그 큰 낮에 눈이 한쪽뿐이냐? 외눈통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데 얼굴에 구멍이 숭숭 난 놈이 두 눈을 뚝 부릅뜨고 팩소리쳤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밥을 해라.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을 빤히 올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은 쥐구멍이 많아 연기가 나서 불을 못 댄다. 이 자식, 이 작은 집을 거두지 못해 쥐구멍이 그리 많다는 말이냐? 너는 어째 자그마한 나판대기도 거두지 못해 그렇게 구멍이 많으냐? 그놈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입을 실룩거리며 흉측한 눈알만 들들 굴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 내가 한쪽 눈이 멀 때에 일을 잊었느냐? 이 소리에 외눈통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도깨비도 엎드려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대가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이 외눈이니 외눈똥이 될 때는 필연코 혼났으리라고 생각됐기에 그렇게 넘겨짚었는데 이렇게까지 절절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흘러맸습니다. 이놈들 듣거라. 내 놈들이 행패가 심하기에 아버지를 보내 내 놈들을 얼려서 데려온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하지 않는 놈은 독독히 경을 칠 줄 알아라. 도깨비들은 예 하며 절절맸습니다. 너네 물건을 몽땅 나한테로 가져오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서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도깨비들은 골을 싸쥐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도깨비들은 저들이 갖고 있던 보물을 몽땅 가져다 박서방네 툇마루에 놀려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박서방네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사람의 그림자만 보면 또 박서방이 자기들을 데리러 온 줄 알고 누구요? 하고 묻고 박서방이라고만 대답만 하면 아들이 있는가고 묻고 아들이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혼났던지 그때 약조대로 하느라고 자기들의 물건을 몽땅 가져다 바친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닌 상상의 존재입니다. 도깨비는 특정 존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도깨비의 모습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기록마다 형태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의 도깨비는 한복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대다수의 도깨비들은 자신의 성은 김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귀신, 괴물로 인식되어 있으나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혼내주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순하고 우직하며 같이 놀고 싶어하고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면 화를 내고 체면을 중시하는가 하며 시기와 질투도 많고 약간 멍청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메밀묵, 막걸리, 이야기, 노래, 씨름, 장난 같은 것을 좋아하고 붉은색을 싫어합니다.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 피 등은 도깨비를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씨름을 좋아해서 길을 가던 과객을 불러다가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적 없는 야산이나 오래된 폐가에 거주한다고 하며 이따금 민가로 내려와 소를 지붕에 올려놓는다거나 솥뚜껑을 소단에 집어넣거나 하는 장난을 벌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탐나시면 언제든지 드리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자그마한 시골에 가난한 농군이 슬아의 아들 형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농군은 마음씨 비단고름처럼 고운데다 쉼 없이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해서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늘 아들 두 형제를 거느리고 별을 지고 밭에 나갔다가는 달을 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농군의 아들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린 때 쭉 뻗고 장골사내 된 두 형제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황소처럼 일했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군이 호미 들고 나서면 아들 셋이 호미 메고 앞에 나서서 걸었고 가난한 농군이 하루 일을 끝낼 때면 아들 둘은 저마다 나무 한 단씩이라도 해서 지고 뒤따라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더없이 기뻤습니다. 시골 농사꾼은 두 아들을 데리고 맑은 물 돌돌 흐르는 개울을 건너 하늘의 별처럼 총총 잔돌이 널린 강변을 지나 고운 꽃들이 울긋불긋 내 먼저 다투어 피는 산기슭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웬일인지 양지 바른 기슭에 이러자 가던 걸음 멈추고 두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애들아, 잠깐만 게 서서 이 땅을 보아라. 내 보기엔 이곳은 양지도 바르고 땅도 좋은데 흠이라면 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 돌도 우리 부자가 합심하여 부지런히 주워낸다면 다 주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일밭으로 오갈 때마다 아버지가 말없이 이곳에 머물러 이 땅에 정을 붙이며 속생각을 굳혀가는 걸 보아온지라 너도 나도 선뜻이 응해 나섰습니다. 이날부터 부지런한 농군과 그의 두 아들은 밭일을 나갔다가 올 때면 꼭 이 돌밭에 들려 돌을 주워내고 그중 큼직한 돌은 저마다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다가 초가 삼간이 남아 집 주위에 돌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군이 정해놓은 자리에는 정말 돌도 많았습니다. 물동이같이 큰 돌이 여기 우뚝 저기 우뚝 앉았는가 하면 베개똥 같은 돌이 이리저리 누워있고 주먹만한 조약돌은 여기 총총 저기 총총 구만리 장성에 널린 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굵은 밭자리에 돌을 주었고 주운 돌로는 집 주위에 돌담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어느덧 꽃이 피는 봄이 가고 엽지는 가을이 지나 눈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삼부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손끝에 피 맺히도록 돌을 주었건만 돌밭에 돌은 어찌나 많았던지 별로 눈에 띄게 줄어들이 않았고 집 주위의 돌각담도 겨우 한쪽 귀퉁이만을 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한 농구는 낙심 한 번 하지 않았고 그의 두 아들도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쉬우지 않고 부지런히 돌을 주었고 주온 돌은 날마다 돌담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춘추가 3번 바뀌니 농군과 두 아들은 그 자리에 도르를 다 주워내었고 초가 삼간집 주위의 돌담도 다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군은 별처럼 총총하게 들어앉았던 그 많은 돌과 베개통처럼 이리저리 누워있던 큰 돌까지 오간데 없이 다 날라냈는데 단 하나 성마돌보다 더 큰 돌이 그 밭자리 한가운데 그냥 박혀있는 것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돌은 어찌나 무거웠던지 가난한 농군이 혼자서는 물론 황소같이 힘이 센 장고라들 둘이 모여서 들자 해도 들 수 없었습니다. 농군은 그래도 부자 3사람이 합심하면 되리라 믿고 아들들과 의논하니 모두가 당장 두동강이 날 것 같았고 어깨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으며 허리는 활처럼 휘고 얼굴에서는 애기 주먹 같은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힘 좋은 두 아들은 목청 좋은 아버지의 소리에 맞추어 천근같이 무거운 발을 옮겨 놓으며 끝내 그 큰 돌을 집까지 메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흐뭇해서 그 큰 돌을 보기 좋게 돌담 한 귀퉁이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농군과 그의 두 아들은 3년 동안 매일과 같이 부지런히 일해서 밭도 일구고 집 주위에 보기 좋은 돌담도 다 쌓아놓았습니다. 이 농군이 사는 초가집 뒤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사는 욕심 많고 심보 고약한 한 부자놈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것이라면 내버린 동네 집 부직갱이도 제 집 부엌에 가져다 놓는 그 부자놈은 앞집 가난한 농군네 돌담이 욕심났습니다. 돌담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3년 세월에 하나 둘씩 들어다 쌓은 그 담이 돌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밤 이리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리하다가 일출동령하여 밝은 햇살이 창문에 비쳐들 때 문을 열어 제끼고 높은 마루턱에 서서 또 앞집 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을 받은 돌담이 눈부신 광채를 뿌리는지라 부자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가 그 눈부신 광채에 깜짝 놀라 두 눈을 이리 비비고 저리 비비며 돌담을 보고 또 보니 그것은 돌담이 아니라 온통 황금빛으로 눈부시는 금덩이였습니다. 저놈의 돌담이 온통 금덩이로구나. 저 돌담만 손에 넣는다면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될 것이 아닌가? 부자는 그 눈부신 돌담을 이토록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 눈알을 판들판들 굴리더니 무슨 신통한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치고는 가난한 농군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 한 가지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왔네. 이웃 사촌이라곤 우리 앞뒤 집인데 본래부터 의좋게 살아가는 처치가 아니었나. 임자네 가난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돕자는 생각이 있어서 왔네. 글쎄 빈부귀천은 팔자라고는 하지만 앞뒤 집에서 어찌 내 홀로 부귀영화 누리며 자네들의 가난한 처지를 모르는 척 하겠나. 내 땅 맞이기도 주고 우차도 줄 테니 인제 집을 바꿔 사세나. 나야 돈이 있으니 또 큰 집이 생각나면 한 채 사면 그만 아닌가. 달리 생각 말고 어서 바꾸세. 부자는 가사를 피워대며 붉은 혀바닥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만 앞집 농군은 그 부자의 심사를 제 송금 보듯 잘 아는지라 가타부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집 부자가 어떻게나 횡설수설하며 찰거마리처럼 달라붙는지 농군의 재간으로는 떼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초가집을 해서 살고 농사일밖에 해오지 않은 앞집 농군은 그 집에 정을 붙이고 살아온지라 기와집에 갈 생각은 아예 없었지만 부자대인의 분부를 거역했다가 큰 화가 미칠 것만 같아 울면서 겨자 먹기로 응낙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집 농군은 뒤집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시니 고맙소이다. 우리 같은 농군은 초가삼간이라도 제 손으로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제일 입죠. 그리고 정들어 살아오던 집을 떠나기도 아쉽소이다만 부자대인의 소원이 그러하시다니 바꿔드리지요. 하지만
소인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이다. 그게 무슨 소원인고? 네, 우리 부자가 3년을 애써 일군 밭을 훗날 자손들에게 말이라도 전해주게. 그 밭에서 날라온 큰 돌 하나만 가지고 뒤집에 갈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부자는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았으나 막상 그 돌 하나가 금덩이일지라도 그것 하나 때문에 다 성사된 일이 뒤틀려 일확천금이 날아날까봐 앞집 가난한 농군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부자는 약정한 대로 소수레와 땅 몇 마지기를 농군에게 주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냈습니다. 앞집 가난한 농군도 말한 대로 돌담 한 귀퉁이에 놓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뒤집 기와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집 가난한 농군이 그 큰 돌 하나를 가지고 뒤집에 이사하고 뒤집 부자가 앞집 가난한 농군네 집에 옮겨가자 그렇게도 눈부신 광채를 뿌리던 금덩이담이 삽시의 빛을 잃으며 돌담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부자놈은 일확천금의 달콤한 꿈이 일각에 차없이 사라지는지라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더니 앉을 맥도 없어 자리에 눕던 것이 영영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군은 두 아들을 데리고 새로 일군 그 발을 해년년 알뜰살뜰 가꾸어가며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근심 없이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인과응보가 생각이 나네요.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우주의 원칙입니다.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법 없나니 나의 모든 결과는 모두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를 맺습니다. 가지씨를 뿌려놓고 인삼을 캐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인삼을 캐려면 반드시 인삼씨를 심어야 합니다. 불법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만사가 다 인과법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영화에 시달리지 않고 오로지 불멸의 길을 닦는 사람만이 영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망한 세상길을 밟으면서 영생을 바라는 사람은 물거품 위에 마철루를 지으려는 사람과 같으니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사윤회하는 근본 원칙이니 대도를 닦아서 불멸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이 원칙에 비추어 일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을 위해서 나쁜 인과는 맺지 않아야 합니다. 추호라도 남을 원망하거나 탐하려 한다면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같이 못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만약 원망한다면 맑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울면서 거울 속의 사람을 보고는 웃지 않는다고 성내는 사람입니다. 또 몸을 구부리고 서서 그림자 보고 바로 서지 않았다고 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사가 전생이건 금생이건 다 내 인과인 줄 깊이 믿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니 이래야 인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남을 해치면 반드시 내가 그 해를 받습니다. 만약 금생이 아니더라도 내 생에 언제든지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참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은혜 갚은 효녀가 살린 서방님. 옛날 한 고을에 부녀간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라에 돈 1000냥을 쓰고 갚지 못하여 나라에 잡혀가 당장 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 국처에 찾아가서 한 달만 연기해주면 1000냥을 갚겠으니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내쫓으면 들어와서 빌고 내쫓으면 들어와 비는 바람에 국청에서도 그만 그 딸의 청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오자 남장을 하고 촌촌마을로 돌아다니며 돈을 빌었습니다. 집집에 들려서 돈 1000냥이 있어야 아버지를 구하겠는데 한 냥도 좋고 한 푼도 좋으니 달라고 돈동냥을 했고 길을 가다가 과객을 만나도 아버지 살리게 돈 좀 주시오. 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말라는 세월은 흘러만 가고 빌리는 돈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열흘낮 열흘밤 다리 한번 쉬어보지 못하고
발편잠 한 잠도 자지 못하며 빌고빈 돈을 세어봐도 성냥 서푼도 안 되었습니다. 어진 사람들은 돈이 없어 돈 대신에 한숨을 주고 악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 대신에 매와 욕을 주니 나오는 것은 한숨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물이 옷을 적시고 눈물이 강을 이뤄도 아버지를 구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한 살도 못 되어 어머니 잃고 아버지 품에서 일천정 다 드리고 자란 몸이라 아버지 대신 제 주거 된다면 1000번 죽고 10,000번 죽어도 원이 없겠지만 돈 천냥 없이는 아버지 목숨 살리지 못한다니 소녀된 몸 한 푼 두 푼도 아니여 한냥 두냥도 아닌 천냥 돈을 어디서 구하냐? 그렇지만 지성이면 감천이고 정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으니 딸은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오직 한 마음으로 울다가는 빌고 빌다가는 울면서 이 동리 저 동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어둑어둑하여 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들어서니 머리발 이 허연 노인이 네 집 자제인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하고 묻기에 지나가던 행객이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자고 들렸소이다. 하니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돈동냥 다니는 딸은 남장을 했는지라 저녁을 먹고는 주인장 노인과 이 말 저 말 주고받다가 그만 또 그 아버지 살릴 방도가 막연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구며 슬피 울었습니다. 노인이 그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자기 가슴 속에도 눈물이 지는지라 여보게 도령은 어인일로 이렇게 슬피 우는고. 내가 알아될 일이면 그 사정 이야기나 하게. 그저 말없이 울기만 하니 내 가슴도 답답하네.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 참으로 고마운 말이라 돈동냥 다니는 딸은 울다가는 말하고 말하다가는 울면서 지나온 이야기를 자초지종 다 말했습니다. 주인 영감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더니 뜻밖에도 과연 기특한 일이로다. 내 돈 1000냥을 줄 테니 나라에 바치고 아버지를 살리게나.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옵니까? 이게 그래 꿈이나 아니옵니까? 돈동냥 떠난 딸이 코가 땅에 닿게 엎드려 절을 하고는 영감의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하는데 영감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울지 말게. 나한테도 자네와 같은 외동아들이 있는데 그만 풍병에 걸렸다네. 돈은 많아도 백약이 무효하고 백이원이 무방도니 제 자식도 살리지 못하는 그 돈은 해서 못하겠나. 어서 가져다 죽게 된 자네 부친이나 구하세. 돈동냥 다니던 딸은 감지덕지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인 영감이 이튿날 아침 나귀등이 휘게 돈을 실어주어서 딸은 그 길로 나귀를 몰고 나라에 가 1000냥 돈을 바치고 아버지를 구하였습니다. 515나라에 잡혀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아버지는 꿈같이 살아나 사랑하는 딸을 다시 보게 되니 기쁘기 한량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야 그 돈 1000냥이 어디서 왔는지 이상하게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고 돈 1000냥이 어디서 났느냐고 캐어 물었더니 그 딸이 세상에는 마음이 12폭치마처럼 너르고 비단고름처럼 고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말씀 올렸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난 아버지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두 볼의 줄 끊어진 주처럼 눈물방울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이때라 딸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은혜, 태산보다 높아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머리털 뽑아 신에 삼아 올린들 그 은혜 갚으리까. 아버지, 불효 녀석은 그 집으로 시집가 하나이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외동아드님이 풍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여 한숨뿐인데 제가 시집가서 아들 노릇도 하고 며느리 노릇도 하며 그렇게 마음 꼬운 일을 고이고이 받들어 오시면 한숨과 눈물뿐이던 집에 꽃이 피지 아니하오리까. 아버지 부디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보니 은혜를 갚으려고 풍병이 든 사람에게 시집가려는 딸의 마음 갸륵하기가 한량없는지라 오냐 천만지당한 말이로다. 하고 허락하였습니다. 이튿날 딸은 아버지한테 절을 올리고
옷단장 곱게 하고 떠나는데 딸의 모습을 보니 일원같이 환한 얼굴에 웃음은 지었으나 두 눈에 이슬이 맺혔는지라 아버지는 어서 가라고 손만 내저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딸애기 고이고이 길러내어 풍병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오죽하랴만 고마운 이의 아들이 되고 며느리로 되어 그 고마운 이를 고이고이 받들어 모시겠다는 딸의 소행이 꽃같이 아름다워서 아버지는 두 볼의 눈물이 강줄기를 이루었지만 온 얼굴에는 웃음이 춘삼월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이별하고 고래등 같은 그 기와지 분인을 찾아가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 짓고 한숨 짓던 주인 영감은 갑자기 월궁의 상아 같은 색시가 찾아와서 절부터 하니 깜짝 놀라 내가 대체 귀신이냐? 사람이냐? 내 아들 풍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는데 꽃 같은 색시가 나비처럼 날아드니 필시 귀신이 내 아들 데리러 온 것이 분명코나. 아이고, 아이고, 외동아들 키웠다 이런 불행 어디 있노? 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제 얼굴 다시 한번 보아주옵소서. 천냥돈으로 아버지를 구해주신 그 은혜 갚으려고 소녀 찾아왔나이다. 하고 처녀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노인은 눈물이 그렁해서 말하였습니다. 내 말이 곱고 그 소행 또한 기특하다만 풍병든 자식 두고 곱게 기른 남의 자식 잡으로 삼아 어찌 한평생 한숨 짓고 눈물 짓게 한단 말이냐? 아서라, 내 돈 천냥 내놓은 것이 죽는 사람 구하자는 것이었지. 내 돈 내고 남의 집 고운 규수를 데려다 고생시키자 함이 아니었으니 어서 돌아가거라. 머리발이 팥뿌리같이 허연 영감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온 꽃 같은 색시를 내쫓는데 색시 또한 막무가내로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색시는 하루고 이들이고 매양 같은 말만 하고 나가지 않으니 영감은 하는 수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색시는 영감의 말이 떨어지자 물 한 그릇 정이 떠들고 풍병 앓는 외동아들 방에 뛰어들어가 지나온 이야기를 하고는 사발을 가운데 놓고 우리 둘이 100년 까약하옵니다. 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이쯤 하면 남처럼 청실홍실 느리고 잔치는 하지 않았어도 부부는 된 셈인데 풍병 걸린 낭군 얼굴에 화색 하나 없이 식음을 전폐하고 말 한마디 없더니 남들 다 자는 어느 날 밤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제 한 몸 죽으면 늙으신 양친부모도 더는 고생시키지 않고 해달 같은 남의 집 교수도 한 생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깊은 산중으로 가고 또 갔습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아침해가 솟는데 어찌 갈증이 나느지 죽는 몸이라 해도 물이나 마시고 죽자고 물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한참 찾아 헤매는데 웅댕이진 곳에 바가지 같은데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살펴볼 새도 없이 단모금에 그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 물을 한껏 마시고 나니 온몸에 땀이 바짝 나며 잠이 막 솟아져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몇 날 몇 밤을 잤는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뜨니 랑군님, 어서 집에 가시지요. 어서 일어나시와요. 하고 부인을 재촉을 하는데 아버지도 자, 어서 일어나거라. 마음을 잘 먹으면 실성이 굽어본다더니 과연 옳은 말이다. 천년 묵은 두굴의 고인물 마시면 내 병이 떨어진다더니 내가 저 두굴의 고인물 마셨으니 인젠 됐구나. 내 병 떨어지고 내 고운 며느리 봤으니 이런 영화 갓도 어디 있느냐. 이야,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좋아하였습니다. 참 별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움직거려 보니 몸도 거뿐하고 풍병이 가신 듯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새색시 고운 웃음 짓고 절을 하니 그도 넙적 엎드려 절하며 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둘이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절 받으시오, 어머니 절 받으시오 하며 절을 했습니다. 죽게 된 아버지를 구해낸 딸의 효성 한없이 지극하고 은혜를 갚으려 죽을 병에 든 사람 찾아 시집간 그의 마음 꽃같이 아름다우니 하늘인들 어찌 무심할까? 그 후 새각시 새 신랑은 양친부모와 아버지 모셔다 놓고 아들, 딸 낳아 기르며 녹수에 뜬 원앙같이 의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의 사자성어로 반포지요가 생각이 나네요. 반포지요 뜻은 어미에게 먹이를 다시 준다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효심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늙었다고 버리거나 등한시하지 않고 지극한 효심으로 돌보는 것이죠. 각 글자를 알아보면 돌이킬 반, 먹일 포, 어조사지, 효도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였듯이 자식은 커서 그 은혜를 돌이켜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반포지효의 유래는 중국에 진나라가 있던 시절 이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밀은 높은 관직을 얻을 기회가 왔지만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관직을 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가 어미새의 은혜에 보답하듯 저 역시 할머니를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보게 해달라고 간청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새끼가 다 자라면 힘이 빠진 어미를 위해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보통 까마귀를 보고 반포조라고 하죠. 즉 반포를 하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서도 효심이 깊은 사람을 표현할 때 반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내가 목욕을 하며 함께 땀이나 씻어내지요. 옛날 옛적 두메고장 마을에 해냐달이냐, 별이냐, 꽃이냐 쉽게 인물 맵시 화나고 그지없는 한 농군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내는 1년 365일을 하루같이 일하고 성의껏 남편을 섬겨 그 사이는 별나게 화기애애하였습니다. 이때 운마을의 기와 높은 집에는 용모 예쁜 여자라면 사지오금을 못 쓰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 농사군의 아내한테 반해서 난데없는 소가리만 끙끙하였습니다. 해달같이 어여쁘고 온유월 물회처럼 미끈하고 능준한 저런 계집이 하필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놈의 아내로 되다니 어떻게나 내가 아사가지. 부자놈은 자나깨나 이 국립뿐이었습니다. 일찍 빚을 지운 일이 있으면 빚 대신 아사가련만 그런 일도 없으니 그저 맴돌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올빼미 눈을 펜들거리며 갖은 묘개를 짜내던 부자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는 즉시 아래마을 그 농군을 불러들여다 난생 처음으로 되는 공짜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자, 듣게나 오랫동안 한 이웃에 살아가면 서로 소닥보듯 하는 것도 사람의 의리가 아니거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서로 가까이 지내세. 부자는 메기 같은 입을 쉴 새 없이 놀려 너스레를 놓으며 농군에게 일배부일배 거나하게 억지수를 먹인 다음 드디어 제 진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나 이 사람, 내 오늘 자네를 청한 건 다름 아니라 좀 요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좀 내기를 해보자고 해서 그러네. 허참 주인님, 주인님께서야 세상 없는 것이 없이 사니 말이지만 나 같은 건 털면 먼지밖에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기를 하리라고 그러십니까? 헤헤, 공연한 소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푼 미천드릴 것 없는 거짓말 내기를 하되 거짓말을 더 신통히 하여 이기는 쪽에서 요구되는 대로 서로 이것을 가지는 내기 하잔 말일세. 하주인님도 우리 집에야 무엇이 값진 것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정없을 수야 있겠나? 하긴 그러기에. 이건 전적으로 자네를 생각해야 하는 소리네. 부자놈이 하도 치신치신 달라붙어 못살게 구는 어리무던한 농군은 그러자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술이 깬 뒤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부자놈의 술꼬임에 빠져 취중 대답한 일이 고민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놈이 자기 남편을 청에다가 곤죽이 되도록 술을 먹인 여기엔 꼭 자기와 연관되는 파렴치한 장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언영 눈치챈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였습니다. 당신은 염려도 많으시네요. 그만한 일을 가지고 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다음번에 불리워 가게 되면 여사여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농군은 불리워 갔습니다. 자, 그럼 자네부터 거짓말을 하여 보게나. 그리하여 농군의 아내가 시켜주던 그대로 난생 첫 거짓말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난 며칠 전에 21돌 생일을 섰사옵니다. 그래, 쇠였지. 그때 장거리에 나가서 소 뒤다리 하나 사다가 12가지 채를 볶아놓고 온 동네 남녀로소를 새끼나 접관을 했는데도 절반이나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가 있어. 한데 그게 뭐 대단한가? 나는 말이야, 전번 나의 생일에 모기 뒤다리 하나 떠다가 12가지 채를 볶아놓고 장장 사흘이나 온 동네 사람 접관을 했는데도 절반이나 남지 않았겠나? 라고 말하자 농군이 피식 웃으며 에이 거짓말. 이라고 말하니 부자는 옴다구나라고 생각하며 거짓말! 이라고 부자가 말하니 농군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거짓말 아니고요. 라고 말하니 됐네. 됐네. 바로 우리들 내기가 거짓말 잘하는 내기가 아닌가? 그리하여 결국 부자놈이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허허허. 약조한 대로 인제 당신이 아내를 내놓아야겠네. 집에 가거든 이포단장 곱게 시켜놓고 날 기다리가고 하게나. 부자놈은 좋아서 거덜대나 남편은 수심에 잠겨 한쪽 어깨가 축 처져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은 참, 제가 당신이 일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공연한 근심만 다 하시네요. 앞으로 일은 제가 조처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이튿날 부자놈이 왔습니다. 이때 농군의 아내는 혼자 나무홈딸에서 짤깡짤깡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부자놈은 농군의 아내를 보자 너무 좋아 소리쳤습니다. 여보 작은 마누라, 인제 팔자를 고쳤으니 어서 나를 따라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부자를 쏘아보면 말했습니다. 아니 언제 받았던 서방님이라고 백주에 남의 유부녀 보고 마누라 마누라 하며 야단이요? 그 말에 부자는 집에 남편과의 내기에서 승자로 되어 지금 곧 부인을 데리러 왔다는 것을 일장설하였습니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그렇게 큰일이 있었다는데 어찌하여 우리 낭군님께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었을까요? 공연히 채신에 미치는 소리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저의 시집 식구들이 만만치 않으니 공연히 큰 봉변을 당하지 말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놈은 너무도 맹랑하여 좋소. 그럼 당신 남편하고 무릎 맞춤을 하겠으니 그때 보기요. 헌데 남편은 어디로 돌렸소? 참 부자나으리도 낭군님이 도둑질해온 물건이라고 빼돌리겠어요? 홍. 어떤 방자 한 자는 넉빠진 짐승처럼 계집사냥을 다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주인님께서는 꼭두 새벽부터 풀사냥을 나가셨지요. 잔뜩 욕만 얻어먹고 섰던 부자놈은 그대로 돌아가 자니 자격지심만 꺾이는지라 또 걸고 들었습니다. 아니 여보 촌부인, 소문엔 섬서목수 그제간 월궁에 상하라던데 짜는 그 배가 왜리도 거치요? 호, 세상 물정 무불통지인 줄 알았더니 과연 백지우의 또 백지시군요. 그래 석승배가 거칠지 않고 칠승배가 거칠답될까? 그런데 배신날은 왜리도 북노? 쉬죽을 먹인 게 붓지 않고 좁쌀콩죽을 먹였기로 노랗겠나요? 그런데 부인의 마음은 왜 오동지날 쇠덩이보다 더 차오? 순박하고 단정한 한 남편을 섬기는 게 우리 여성의 미덕인데 공연히 무력에 빠져 허랑방탕하의 노래로 평생을 미미히 망치오리까. 농군 안에 서리발치한 어엿한 대답에 부자놈은 그만 어리 빠져 집에 오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밥도 무맛이어 술도 고기도 입에 당기지 않고 본땡 12첩 다 실어난 부자놈은 그냥 만만치 않으면서도 꽃처럼 청초한 농군의 아내를 소나기에 넣어보려고 전전긍긍하다가 한수를 생각해내고 농군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전번 조건부로 장기내기를 하겠으니 아내와 꼭 상론하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군은 근심하는데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내기를 하자던 그대로 대답하고 내기를 하세요. 그러되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기에서 이겼다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첫 번째로 잡아준 물건에는 절대 더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들이대야 해요. 남편은 또 부자 집에 불리워 갔습니다. 그래, 자네 아내와 말하고 왔는가? 예, 말하고 말고요. 그럼 됐네. 우리 내기 장기를 두어보세. 그러자 농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주인님도 보다시피 우리 집엔 아무것도 알뜰한 것이 없습지요. 그런즉 당신께서 이겼다 해도 처음 잡아주는 물건 하나만을 줄 수 있지. 그 다음은 못 주겠나이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나의 소원대로 다 주어야 되지요. 농군의 말에 부자는 코웃음 치면서 속으로 허허 못난 놈. 내 놈 집에 너의 해달 같은 부인을 내놓고야
뭐 욕심날 게 있담. 그러니 너의 여편네를 내놓고 뭘 잡아주겠냐? 부자놈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합세. 그리하여 농구는 부자와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 난생 장기라곤 두어보지 못한 젊은 농군이 무슨 수로 부자놈을 당할 수 있겠는가? 농구는 몇 수 못 지나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놈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습니다. 자, 됐네. 내 인제 소원을 푼 셈이니 술 한 통 내지. 이튿날 부자놈은 가마를 가지고 거덜거리며 농군의 집에 왔습니다. 때는 마침 질질 끓는 삼복철이라 새각시내는 집문을 다 활 열어놓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 부자놈은 문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마누라, 꽃가마를 가지고 왔으니 어서 올라타오. 한데 인적기라곤 없어 맞은편 사랑 쪽으로 가니 사랑칸에서 찰랑찰랑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농군의 아내가 서늘한 사랑칸에서 함지에 물을 잔뜩 떠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꽃가마를 가지고 왔으니 어서 나오. 부자놈은 창구멍으로 들여다보며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예, 어제 이야기를 들었사와요. 내 생각에도 이따위 집에서 한평생 고달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바빠하실 게 있나요? 당신도 어서 들어와 땀이나 좀 들이고 함께 가자요. 그 말을 듣고 농군의 아내를 들여다본 부자놈은 속이 막 근질거려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자놈은 앞뒤를 가릴 경황도 없이 문고리를 꽉 잡아쥐고 문을 홀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나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보, 어서 문을 벗겨. 부자놈은 또 한 번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농군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우르르 쓸어나와 부자를 에워쌌습니다. 자, 부자님께서는 우리 집 사랑간 문고리가 몹시 욕심나던 모양이죠. 젊은 농군의 말에 부자놈은 손을 움츠려 치우며 꺽꺽거렸습니다. 난 문고리를 잡아준 일이 없어. 그럼 어디 손을 좀 봅시다. 부자놈은 내가 문고리를 잡아쥐었던 손자리가 나랴 싶어 손을 얼른 내놓았습니다. 총명한 농군의 아내는 문고리에다 참깨기름을 살살 발라놓았기에 부자놈의 손엔 참기름이 묻었습니다. 자, 이건 문고리의 기름이 아니고 뭐요? 부자놈은 그저 멍에 섰는데 농군의 아내는 어느새 문을 와락 열고 나오며 남편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자님께서 우리 사랑칸 문고리가 욕심나서 오자마자 약속대로 문고리부터 잡았는데 어서 문고리나 떼드리지 않고 뭘 하세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문고리를 떼어 부자놈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가지고 가서 쌍문고리 해달고 천년만년 실컷 살아보. 그 중에서는 웃음소리가 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놈은 총명하고 어여쁜 농군의 아내를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그의 총명에 빠져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개꼴망신 당한으로부터 다시는 더 농군의 아내를 빼앗을 생각을 엄두조차 못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국 곳곳에 소문이 나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당장 그놈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그 집에 재산도 몽땅 압수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며 어명을 하여 결국 부자놈은 모든 것을 빼앗고 옥살이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과욕필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화를 못 면한다 라는 뜻으로 위 부자처럼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 지탄으로 이어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것도 지키기 힘든데 욕심을 부리면 있는 것마저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총각은 나팔처녀와의 첫날 밤을 기다리다가 여름 한철 마을의 길거리와 울타리에 탈에 치며 감겨올라 곱게 피어나는 연분홍 나팔꽃은 애오라지 꼭두새벽 하늘 창공에 유난히 빛나는 새별을 바라보면서 곱게 피어나는데 이 꽃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멀고 먼 옛날 어느 한마을의 얼굴이 해달같이 환하고 마음씨 착하며 일솜씨 잽싼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인지 몰라도
첫새벽 해맑은 공기를 쥐어흔들며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이냥.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여 일터에서 노래하면 조잘되던 새들도 노래를 그치고 사람들의 일손엔 나래가 돋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나팔처녀라고 정답게 불렀습니다. 어느 해 여름 이고장의 전대미문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풍년을 약조하여 푸르싱싱 자라던 오곡백과가 삽시에 시들시들 메말랐고 호용치며 흐르던 강화도 호련 밑바닥을 하얗게 드러내놓았습니다. 세밀한 샘은 죄다 노래를 멈추었고 우물이란 우물은 죄다 거울 같은 얼굴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재난이 들었다고 한숨 쉬며 미간에 깊은 그늘을 지웠습니다. 이때 나팔천연의 마을 백세로이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라고 하며 급히 힘이나 쓰는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나팔처녀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을마다 다니며 랑랑한 목청으로 끌끌하고 담찬 총각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삽시간에 심산벽고에서 허허벌판에서 큰 마을, 작은 마을들에서 광골이 툭툭 붉어져 나오고 두 눈에 불이 펄펄 흐르는 곽지동어리에 젊고 억센 남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모이자 백세로이는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전국에서 심술을 부려 실비마저 끊어버렸은즉 이제 방법이란 젊은이들 중 어느 누구 승천입국하여 마왕과 더불어 결전을 벌여 승부를 가름할 밖에는 다른 묘책이 없는 것 같네. 그러자 젊은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몇백 리 밖에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오고 천근에 휘둘러 바위를 동강내는 일이라면 두 말 없이 선뜻이 나서련만 하늘에 올라 우주만물을 좌우하는 천변만화의 마왕요물과 생사판가름을 해야 할 벅찬 일이라 누구나 선뜻 나서기를 저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키는 구척이어 두 눈은 화등잔 같고 가슴이 담벽처럼 쩍 버그러진 20대의 총각이 벌떡 일어나 천국에 올라갈 것을 탄원해 나섰습니다. 제 제주 비록 미비하오나 정의를 주장해 결전의 길에 오르가 하옵니다. 이에 마을의 남녀로 한결같이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이 총각의 힘이야말로 태산바위도 드티고 칼제주는 벼락도 잡아 동강 낼 수 있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각이 천국으로 떠나는 날, 나팔처녀는 그의 앞에 다가가서 자기 목에 걸었던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다정다감하게 말했습니다. 총각님,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부디 악한을 잡아 없애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붉게 만발할 것이에요. 나팔처녀의 축원을 받은 총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나팔처녀, 이 몸에 피가 도도히 굽이쳐 흐르고 온몸의 마디마다 힘이 솟구치니 사흘 안으로 단비를 찾아오겠소. 만약 불행이 있어 귀로에 오르지 못할 때는 내가 별이 되어 천상에 전에 없던 샛별이 빛을 반짝일 테니 그것이 나인 줄 알아줘. 말을 마치고 난 총각은 쌍보검을 허리에 차고 몇몇 청년들을 거느리고 99개로 이어 만든 사닥다리를 타고 12 구름층을 지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총각이 하늘에 올라간 후 사람들은 애간장을 태우며 주여 없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나팔처녀는 밤낮 뜬 눈으로 하늘만 지켜보며 총각이 하루속히 승전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총각은 종무소식이었습니다. 꼭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요. 나팔처녀의 말에 백세로이는 말했습니다. 설마 불우한 일이야 생겼을라고.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엿새가 된 날 새벽이었습니다. 10만 8천리 하늘에서 잘가잘가당 쇠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구름새로 빛발이 번뜩이었습니다. 그 소리 분명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요. 그 빛발 분명 일어 튕기는 불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구심을 가지고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엄마네도 일이 생긴 것 같다. 글쎄, 일이 순조로우면 언영 돌아왔을 텐데. 나팔처녀도 더 참지 못하여 백세로인을 찾아 애타는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로이님, 그이는 상기도 악마와 생사판가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새소리가 나는 걸 봐서 싸움이 멋지 않은 것 같구나.
누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는 게 상수일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모여 하늘에 오를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때 나팔처녀가 탄원에 나섰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여자인 내가? 그래요. 여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하여 나팔처녀는 쌍보검을 허리에 차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고 99개로 이어 세운 사닥다리를 타고 12구름층을 지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상에 오른 나팔처녀는 마왕궁을 보았습니다. 총각님이요. 그대는 어디 계시나요? 나팔처녀는 총각을 부르며 첫 대문을 지쳐 들어갔습니다. 시신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2번째, 3번째, 11번째 대문까지 족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수록 시신은 더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각의 서슬푸른 장검에 추풍 낙엽지듯 쓰러진 것들이었습니다. 나팔처녀는 12번째 마지막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총각이 마왕놈과 웬가당쟁가당 쇠소리를 내며 칼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팔처녀의 두 눈에서는 불이 일었습니다. 이 마왕놈아, 내 칼을 받아라. 나팔처녀가 벼락같이 달려들자 마왕은 질겁하여 주랭낭을 놓는데 나팔처녀는 단숨에 쫓아가 그놈의 뒤통수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왕놈은 휙 돌아서더니 대가리를 내흔들며 진한 연기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팔처녀와 총각은 연기 속을 뚫고 쏜살같이 나가 마왕의 대가리를 좌우협공하여 탁탁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마왕의 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왕놈은 그냥 연기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두 청춘 남녀를 당해낼 수는 없어 대가리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기쁜 일이 나타났습니다. 마왕이 너부러지자 꽝꽈르릉 마왕궁이 넘어가고 그 12대문 기둥불이 박혔던 곳에서 샘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생명수는 삽시에 굽이치며 12구름층을 흘러 다시금 실실새우로 지상에 내렸습니다. 나팔처녀가 기쁨의 환성을 올리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하고 총각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총각은 마왕과 싸울 때 받은 치명상으로 하여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총각의 한가슴에서는 더운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처녀는 얼른 총각을 부축하여 밖으로 내달았습니다. 정신을 좀 수습한 총각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팔처녀요. 나는 이미 틀렸으니 내 걱정을 더 말고 어서 내려가 지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오. 처녀는 두 어깨를 들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각님, 그런 말씀 말아요. 1월이 결코 무심치 않을 것이오니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나 총각의 진붉은 피는 그냥 줄줄 흘러 총각을 끌어안은 나팔처녀의 온 치마폭을 흥건히 적시었습니다. 나팔처녀, 그대 마음 내 알겠소. 난 인젠 들렸으니 나를 더 상관마오. 나는 그대가 준 목걸이를 걸고 샛별로 빛나겠소. 그러니 별을 보면 나를 본듯이 생각해주오. 이렇게 말을 마친 총각은 처녀의 치마폭에서 미끄러져 내려 고요히 숨지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숨진 총각을 다시 꼭 끌어안으려 했으나 총각의 싸늘해진 몸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팔처녀도 울다 울다 졸도해 그 곁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담비는 실실 끊임없이 내려 사람들은 너나 없이 환희에 들끓기 시작했으며 산천초목도 재생의 기쁨 속에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총각과 나팔처녀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치마자락을 날리며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려와 받아 안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나팔처녀였습니다. 미더운 마을 사람들의 품에 안긴 나팔처녀는 최후의 안간힘을 다 모아 사실인 이 일을 설파했습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고요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 너까지 우리 곁을 떠난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비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방성통곡하며 나팔처녀를 집들하게 고이고이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이튿날 그 자리에서는 이름 모를 싹이 움터나 며칠 안 되어 줄기는 올바자를 타고 감겨오르더니
연분 홍꽃이 송이송이 피어나 빛나는 샛별을 보고 방글방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나팔처녀의 넋을 타고났다 하여 이 꽃을 나팔꽃이라 부르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꼬시를 받아두었다가 양춘가절 봄이 오면 뜨락과 우물가 길가에 뿌리곤 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사자성어로는 백화지원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흰백 빛날 화 갈지 원망할 원의 글자로 만들어진 사자성어 백화지원은 사랑을 잃은 여성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잠들기 전에는 있었던 사람이 깨어보니 없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손 닿는 곳마다, 눈 가는 곳마다 세상이 온통 그였을 텐데요. 텅 비어버린 그 가슴을 상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밝게 웃던 얼굴이 떠오르고 자다가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을 번쩍 뜨겠지요. 그러다 그가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다시 잠들지도 못하고 긴 밤을 슬픔 속에 보내겠지요. 혹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처녀를 살린 떡거머리 총각. 먼 옛날에 집이 없이 홀몸으로 날품팔이하며 돌아다니는 떡거머리 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니요. 등신도 아니고 이목구비도 구전했으나 타고난 것이 가난뱅이 신세라 굶기를 부잣집 밥 먹듯 했습니다. 날품팔이를 하다 보니 정한 곳이 없이 길이 난 곳이면 발길 닿는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하루는 깊은 산중에 이르렀습니다. 온하루 걷고 걸어도 산길은 끝나지 않고 인연은 묘연하였습니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밤이 되었는데도 앞길은 막연했습니다. 총각이 한숨 쉬며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앞쪽에서 무슨 불빛이 반짝반짝하였습니다. 총각은 온몸에 힘이 부쩍 나서 바지춤을 추고 불빛을 향해 걸음을 재우쳤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깊은 산중이니 오막살이 집이라 생각하고 불빛을 찾아갔는데 뜻밖에도 산기슭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불문 꼭직하고 그 집 때문에 이르러 건기침을 하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서너 번 찾았으나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별이 꼬인 총각은 혼자말로 구시렁거렸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인가? 그러자 대문이 빠끔히 열리며 불빛 어렴풋한 가운데 한 교수가 머리를 내밀고 죽을 사람이면 들어오고 살 사람이면 돌아가세요. 라고 구슬피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천하를 돌아다니다 별난 집을 다 본다고 하면서 죽을 사람이요 라고 하며 집 안으로 쑥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서 보니 집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교수 혼자뿐이었습니다. 여하튼 시장 안이 밥이나 한때 얻어먹고 보리라고 묵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는 다소곳하고 저녁상을 차려드려왔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배고픈 김이라 밥을 제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총각이 달게 밥을 먹고 밥상을 물리고서 아랫방을 내다보니 등촉을 밝혀 대나처럼 환한데 교수는 함지에다 참기름을 떠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저것이 요기인가 사람인가 하여 멍하니 바라보니 참기름에 감는 교수의 가마반질반질한 머리채는 한 발이나 되는데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수는 참기름에 머리를 감아 쌓아 올리더니 저녁상을 물리었습니다. 총각은 하도 괴이하여 잦은 기침을 하고 물었습니다. 묻기는 거북합니다만 랑자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며 머리를 왜 참기름에다 감습니까? 반질반질한 긴 머리채를 내려뜨린 교수는 가냘픈 한숨을 쉬더니만 손님께 기이지 않고 말씀드리리다. 라고 하면서 집사정을 말했습니다. 원래 이 집은 양반가정으로 식솔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오빠네와 형님들에서 모두 20이었는데 반달 전부터 한밤중이 되면 난데없이 큰범 한 마리가 집에 뛰어들어 하루 저녁에 한 사람씩 물어가더니 이제는 자기만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물려갈 차례인데 참기름에 머리를 감으면 혹시 참기름에 미끄러져서 살아날 구멍이 있을까 해서 머리를 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구만요. 총각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오늘 저녁은 자기가 범을 막을 테니 규수는 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슬픔으로 눈곱이 젖은 규수는 땅이 꺼질 듯 한심 쉬더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아무리 숨어도 쓸데없어요. 이제 저 앞산에서 쏴소리가 나고 마당에서 범이 3번 울면 사방 문들이 저절로 꽉꽉 열리고 범이 뛰어드는데 아무데에 숨어도 영락없이 물어가요. 총각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내대장부로서 범 한 마리를 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장부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범이 집안에 뛰어들고 하루에 한 사람씩 물어간다는 데는 필요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심 말고 내 말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두 가마에 참기름을 부글부글 끓이게 하고는 술이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규수는 고방에 들어가 소량내나는 송엽주와 삼포도주를 한 동이씩 내왔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서 끓는 기름가마에 넣으니 훌륭한 안주였습니다. 총각은 난생 처음으로 받는 대접이라 닭고기 안주에 술을 실컷 마셨습니다.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이 술을 마시며 마지막 닭의 다리를 집어들 때 앞산에서 과연 쏴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범이 와요. 쏴 소리를 듣자 규수는 창백해서 사시나무 떨듯 화들화들 떨었습니다. 총각은 술잔을 놓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술기운이 펼쳐 온몸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랑자는 고방에 들어가 숨으시오. 이윽하자 밖에서 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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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둥이 우는 듯 버무름 소리가 나더니 사방문이 꽉꽉 열리고 광풍이 휙 몰아치고 누런 호랑이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라 총각은 주먹으로 땅을 치며 태산이 무너질 듯 호령을 질렀습니다. 이놈, 웬 놈이 이런 행패냐? 그러자 황소 같은 범이 구들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서서 등장 같은 두 눈을 뚝 부릅뜨고 총각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총각은 제기랄 놈. 하고 번개같이 일어나 범을 걷어차며 소리 질렀다. 이놈, 내 놈을 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을 테다. 떡거머리 총각이 자기 발에 걷어채어 풀썩 거꾸러지는 것을 보니 범이 아니라 떡구유 같은 도사였습니다. 총각은 번개같이 달려들어 두 번째로 놈을 걷어차니 도사는 마당에 내려가 곤드라졌다가 흙빛이 되어 부들부들 떨며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총각은 도사를 내려다보며 흘러맸습니다. 이 요사한 충놈아,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겠다. 중놈은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조아리며 연신 중얼거렸습니다. 예, 이실직고 하리다. 소승은 원래 이 중놈은 산 너머의 절당에 있는 도사였습니다. 규순의 일가는 대를 두고 내려오며 산 너머에 있는 절간에다 시주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원의 주지인 도사는 명복을 비는 시인 이 집의 규수에게 눈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둔갑 장신수를 써서 범으로 되어 이 집 식구들을 하나하나 잡아치우고 오늘 저녁부터 밤마다 이 집에 드나들며 규수를 가늠하려 했는데 이렇게 떡거머리 총각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화들화들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저대비하신 신선님, 목숨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사는 띠꺼머리 총각을 신선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무가내로 법수를 거두고 애발대발 빌었습니다. 고방에 숨었던 규수가 중놈의 말을 들으며 문틈으로 내다보니 과연 산 너머 사원의 주지인지라 이가 갈렸습니다. 규수는 이를 악물고 살며시 나와 함지박으로 펄펄 끓는 참기름을 퍼가지고 고두사죄하는 주지의 대가리에다 쳤습니다. 그랬더니 도사놈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이때 총각이 언뜻 달려내려가 중놈의 종아리를 쥐어서 문 밖으로 내뿌렸는데 대문간에 탁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우라는 잠잠했습니다. 좋은 허울을 쓴 짐승보다 못한 놈을 아주 없애치워야지. 떡거머리 총각이 팔을 걷어올리고 대문간으로 달려나가니 도사는 대문간 기둥에 부딪혀 대가리가 박살나서 죽어버렸습니다.
더러운 놈 까마귀나 뜯어먹어라. 총각은 도사놈을 쥐어서 아주 먼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교수는 정성 들여 아침을 지어 성찬에 닭고기국 차려놓고 수량푼을 들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권했습니다. 총각은 든든히 먹고 또 정처 없는 길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이때 교수가 우리 집 원수를 갚아주시고 소녀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면 한평생 함께 다니며 시중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은 허허 웃으며 이제는 그 고약한 충놈을 없앴으니 근심 없게 됐는데 함께 살면 이 집에서 살지. 이 좋은 집과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수 일어나 절을 하려 하니 총각 또한 급히 일어나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아침상이 전한상으로 되고 방안이 전한청으로 됐습니다. 이날부터 떡거머리 총각과 교수는 부부간을 맺고 이 집에서 한 일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과욕초와 가 생각이 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릅니다. 또는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사 모든 악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지 않은 결과를 고집하고 가져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은 내 몸보다 큰 사이즈의 옷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내 키가 170cm인데 내가 키에 욕심이 생겨 아니 내 키가 180cm라고 착각을 하거나 망상에 빠지게 되면 기장이 더 긴 바지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럼 필요 이상으로 긴 기장 때문에 상대방이 보기에 거북할 것이며 자신 또한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또한 가정을 꾸린 이라면 그 가족까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욕심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적당한 욕심은 노력이라는 부가적인 측면이 따르게 되고 그 노력은 자신의 능력치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넘치지 않고 적당한 것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부리게 되면 발전이라는 부가적인 이득이 따라오지만 필요 이상을 기대하게 되면 화를 부르고 결국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방탕아 이기에 백추의 유부녀를 감히 희롱. 옛날 옛적 산 높고 물 맑은 어느 두메 마을 한 집에 일솜씨 잽싸고 마음씨 비단결 같은 아름다운 세각시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이기는 하지만 밖으로는 남편을 도와 부지런히 농사일을 거들고 안으로는 시부모를 잘 공경하며 가마모기를 틈새 없이 잘하는 그녀는 1년사 한마음한 정성으로 굳은 일 거친 일 개의치 않고 늘 얼굴에 춘풍화색을 돋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진 일에 부대끼던 시아버지가 바로 3년 전부터 그만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달리 생각는 바가 따로 있어 비록 여염집들에서처럼 다병하신 시아버님에게 시시때때 호화롭고 즐비한 음식 대접은 못해 올릴 망정 거칠고 험한 석죽이나마 따뜻이는 대접해 올리겠다는 갸륵한 생각으로 늘 지라로에다 불을 떠놓곤 하였습니다. 이런 알뜰한 정성으로 그녀는 시집 온 지 3년 동안 화로 한 번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러구러 어언간 한여름도 짙어가는 어느 날, 달 밝고 별 총총한 야밤이었습니다. 그녀가 편찮아 두문불출로 몸져 누우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중참을 이글이글한 화로부루에 올려놓고 기울서 발치잠으로 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푸시하는 소리에 살풋잠에서 화닥닥 깨쳐 일어나 보니 글쎄 화로에서 제먼지가 모닥불 연기처럼 새뽀얗게 탈해쳐 일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고 급히 일어나 보니 아이 참, 방금까지 돋구어 놓아 이글이글하던 화로불에 누가 물을 쳤는지 불은 죄 반반 꺼지고 한창 보글보글 끓던 국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지 않겠는가. 세각씨는 하도 애가 나고 어이없어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해 섰다가
살풋이 잠들었던 자신을 나무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각 씨는 다시 부엌에 불을 지펴 화로에 불을 가득 떠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또 불이 죽이는 일이 생겨 그 후부터는 불 앞에 앉아서 지켜보는데 갑자기 오줌이 급해 뒷간에 간 사이에 아닐세라 날셀력이 거의 되자 정지문이 빠끔히 열리더니 이글이글한 눈망울 하야막진 상판에 외머리태 칭칭 따하느린 상하신에 흰옷을 곱게 받쳐 입은 미끈한 떡거미리 총각 하나가 스리살짝 들어와 화로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화로불을 보자 빙그레 웃고 몇 번 푸푸 물을 내뿜어 졸지에 불을 다 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세각 씨의 애련한 가슴에선 일천 잿내비가 마구 들였습니다. 세각 씨는 이런 괘씸한 총각놈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세각 씨는 홈 일어나면서 방망이를 잡아쥐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랑곳 않고 빠끔히 열린 정지문 짝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간 총각은 활기를 치며 걸어가는데 달빛 별빛도 무색하게 황황 눈부시고 향기 또한 그윽했습니다. 참으로 꿈속같이 황홀하고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세각 씨는 그저 마음만 뒤숭숭하여 이리저리 뒤척 뜬 눈으로 나를 밝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각 씨는 또 물동이 이고 바구물 털어 나갔습니다. 물을 퐁퐁 떠서 한 동이를 채우고 나니 그제야 동산봉 끝에 아침에 발그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나도 언제면 노무하신 시부모님께 맘껏 대접하며 어여시 살아보나? 아니, 그런 날을 바라지는 못할 망정. 하루 잠시 따뜻한 조반석죽 끼니라도 때울세라 화로불을 떠놓았는데 하늘천지 신령은 그처럼 무정무심하여 그 불마저 기어이 꺼버리니 이 어이된 방명이냐. 이런 허무하고 비감한 생각으로 잠시 집으로 돌아 들어갈 생각도 감감 잊은 채 하염없이 저 멀리 동구 밖을 내다보고 앉았는데 호련 돌각담 너머에서 난데없이 수목이 수려한 떡거머리 총각 하나가 불쑥 나타나 자기를 보고 싱글벙글 웃으며 손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보고 그러나 싶어 주위를 깐깐 살펴보아야 바구물가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지 않은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도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전날 밤 영양 좋게 자기 집에 뛰어들어 불문 꼭직 불을 꺼죽이던 그 사내 녀석이었습니다. 세각 씨의 눈앞에는 지난 일들이 불꽃처럼 언뜻거렸습니다. 세각 씨의 가슴에서는 분한 생각이 샘솟듯 치밀어 올라 귀 밑까지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털도 없는 게 부부일한다고? 염치 없이 화로불을 연거퍼 죽여놓고도 또 반죽 좋게 유부녀를 건드려 보구려? 너는 우리 집과 그 무슨 원한이 있기에 화로불을 죽이고 너는 어느 부호가의 방탕아이기에 백주의 유부녀를 감히 희롱하는 거냐? 좋다. 오늘 내 너와 생사판까리를 내고야 말리라. 세각 씨는 이렇게 그 성부지명부지한 총각의 감독은 수작을 생각할수록 치미는 분을 모시겨 삼원 700이 산산이 날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각 씨는 어느 결에 머리비녀를 활 뽑아들고 그 총각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은 여전히 느물느물 웃으며 따라오라는 듯 이런 반구에 응대 없이 느질느질 잡힐 듯 말 듯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각 씨는 그럴수록 분해서 더 악을 쓰고 총각의 뒤를 쫓았습니다. 어느덧 총각은 언덕길을 넘어 연길에 올라섰습니다. 세각 씨도 비지땀을 훔치며 언덕길을 넘어 연길에 올라섰습니다. 총각은 다시 연길을 내렸습니다. 세각 씨도 연길을 따라 내렸습니다. 아무리 명목수라도 재주를 피우다 매주 쏠 때 있다고 총각은 호련 발을 디디며 허망하게 나부러졌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각 씨는 비호같이 달려들어 총각의 숫구멍을 비녀로 콱 박았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죽은 듯이 너부러진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각 씨의 등허리에서는 진땀이 빠지지 내쳤습니다. 아, 이게 뭐냐? 네, 큰일을 저질렀구나. 세각 씨는 얼른 비녀를 뽑아줄 심사로 다시 그 총각한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비녀가 박혔든 말든 세각 씨의 후회막급에는 전혀 아랑곳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 비시시 웃고 고즈넉이 앞으로 내삐었습니다.
아니, 제 아무리 사내대장부라도 악소리 한 번 안 할 수야 없겠는데 오히려 미소까지 띄우다니? 그리하여 더더욱 맹랑하고 괘씸해 난 세각씨는 방금까지 오르던 측은한 생각은 구중천외로 산산이 흩어지고 복수의 요염한 불길만이 더욱 한가슴 타올랐습니다. 하여 그는 젖먹던 때의 악까지 다해 바싹 뒤쫓았습니다. 아니 구중천외로 천장만장 고대도 백사만사 제치고 쫓아가 더 큰 복수를 해야 성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쫓기거니 쫓거나 달리는데 낭떠러지가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벼랑바위를 쳐다보는 세각씨는 눈이 아찔해 나고 선자리는 당장 꺼져내리는 듯하였습니다. 세각씨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총각은 왜 어서 따라와 나를 때리지 않느냐 하듯 바위에 올라서서 팔다리를 너펄대었습니다. 참으로 괘씸했습니다. 오냐 이놈? 그래 내가 너를 단념하고 돌아갈상 싶으냐? 세각씨는 벼랑바위를 토파올랐습니다. 어서 올라. 저놈과 생사결단을 내자. 하여 세각씨는 머루덩굴 다래덩굴을 잡아지고 한 자욱 두 자욱 벼랑바위를 두라올랐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돌아오르니 앞에는 삼복염천에 수박 먹듯 시원스레 탁 트인 허허벌이 있고 허허벌에는 눈뿔이 시도록 환한 백화가 싱싱 피어 천태만상을 이루고 그 향기 선경에 무릉도원처럼 그윽했습니다. 아, 얘가 어디냐? 세각씨는 이상야릇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총각대로 백화란만한 꽃밭에 접어들자 한 발 내딛고는 돌아보고 두 발 내딛고는 돌아보면서 정말이지 얄미운 수작을 부리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나의 소나기에 걸리는 날이면 어디 보자. 세각씨는 다시 눈에 불을 펄펄 일구며 한 발 두 발 육박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눈부시고 희한한 꽃 앞에 이르자 총각은 홀연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놈의 총각이 어디로 갔을까? 세각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루 살펴보는데 그 향기롭고 눈부신 꽃이 한들한들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판 한가운데 세각씨의 비녀가 깊숙이쑥 꽂혀 있었습니다. 홍, 이 천찬만육할 놈이 넘냥 좋게 잔재간 변신술로 나를 희롱하려고? 좋다. 내 본때를 톡톡히 보여줘야지. 세각씨는 그 심술사납고 심지 야비한 총각을 다시 찌르려고 자기 비녀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비녀는 뿌리 내린 원시림인 양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각씨는 두 손으로 비녀의 한 끝을 잡아쥐고 발을 디디고 홀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이된 일인가? 우지직 하더니 두 팔과 두 다리 한아름 되는 인체형의 허여멀끔 탐스럽고 향기로운 뿌러지가 색은 하나 상알세라 그 채로 흙을 떠들고 고스란히 뽑혀 나왔습니다. 세각씨는 하도 기이하여 한동안 멍하니 섰다가 비녀나 뽑자고 다시 잡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닥 깊이 박히지 않은 비녀이것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세각씨는 자기 비녀를 당장 뽑을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뿌리 그 채로 치마폭에 쌓안고 집으로 내달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각씨는 쌓안고 온 물건을 내놓으며 시부모와 남편에게 전후사연을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대경대회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옹근 100년 36,500일 동안 복잡다단한 풍진속세와 동간의 뜨개 멀리 떨어진 산 좋고 물 맑은 산간 요지경 속에서 양광조로 월광성로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시며 고이 자라 풍신도 동탕한 100년 묵은 산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늙으신 시부모를 공대하고 남편을 존경하여 각은 방에 소문난 세각씨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여유작작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동이도 자기를 닮아 세상 견줄 데 없이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한 온우이 쌍태를 낳아 길러 마음고생 한 곳이 모르고 100세 고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자성어로는 출천지요가 생각이 납니다. 하늘이 낸 효자라는 뜻을 가진 출천지요는 청나라 시대의 포송령이 쓴 중국 역사의 신기한 기담을 다룬 요제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송나라의 송공이라는 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노모의 소원이 송공이 벼슬을 하는 것이라 항상 과거 시험을 쳤으나 최종 시험에서 항상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도 과거 시험을 보고 탈락한 후 집에 당도하였는데
벼랑간 어떤 사람이 와선 시험이 있으니 응시를 하라며 재촉해 말을 타고 시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험장에는 어떤 남자 한 명과 시험관들이 모여 있었고 시험 문제가 하달되자 송공은 열심히 답을 적어내었습니다. 이내 제출된 답을 보고 시험관들이 감탄하며 하남의 성황당 관리직으로 송공을 보낸다고 말하자 그는 이곳이 이승이 아닌 저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며 지금 갈 수가 없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효성에 감탄한 시험관은 같이 시험을 친 다른 사람을 대신 임시로 임관시키겠다 말하며 노모가 돌아가신 후 다시 보자며 송공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 송공이 일어나 보니 자신이 3일이나 죽은 채로 지난 후였고 그의 노모가 장례를 지내고 묻으려던 찰나 관에서 소리가 나 놀라서 송공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송공은 다시금 되살아나 노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9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송공도 함께 죽어 하남의 성황당의 관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합니다. 출천지요는 효성의 하늘이 감동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준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부모님이 아프자 자신의 장기를 이식하는 아들 등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효심이 더욱 넓게 퍼져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녀는 도련님,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멀고 먼 옛날 어느 한 자그마한 산간 마을에 나이 어린 두 오누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데다 가세마저 넉넉지 못한 외로운 세 식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사처로 다니며 부잣집 산바느질도 하고 빨래도 해주며 근근독식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보며 자라던 두 남매는 어언간 철이 들게 되자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산에 올라 등짐 나무를 해오고 터전에 나가 남새를 가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오손도손 확이 있고 재미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오누이에게는 의외의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만 몸져눕게 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병화는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오빠는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에게 대접하곤 했는데 오늘따라 누이 동생은 오빠를 만나자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애, 웬일이냐? 어머님이 더 하시냐? 그러자 누이 동생은 흑흑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까 이웃집에서 의원을 모셔왔댔는데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고 했어요. 뭐? 오늘 밤을 넘기시기 어렵다고? 응. 애, 걱정 마라. 어머님이 그리 쉬이 돌아가실 리 만무하다. 천생남에게 고가운 일 한번 하신 일 없는데다. 우리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그럴 리가 있니? 의원이사 뭐라고 했든 우린 꼭 우리의 정성으로 어머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해야 해. 형편없이 수척해진 어머니는 천방지축 들어오는 두 남매를 일견해 보시고는 잠깐 면상에 웃음을 띄우셨으나 다시 맥없는 눈을 스르르 감아버렸습니다. 두 남매는 약을 다렸습니다. 머리를 짚어드린다, 수족을 주물러드린다 하며 분주히 병고안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빠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 곁에서 녹초가 되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젊은이. 무망중 고개를 번쩍 들어보니 눈앞에 하얀 수염에 백포이를 떨쳐 입은 준수한 노인 한 분이 금빛 타래 지팽이를 짚고 뜰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리자 그 노인은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정성은 천지가 감심할 바이로다. 이에 경험하신 신령님께서 은혜 베푸시오. 내일 첫새벽 부활약수를 하사하시니 명심코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남쪽 백렬이 떨어진 효자산 아래 가서 약수를 떠다가 어머님께 드려라. 그러면 병화는 낫고 어머니는 다시 젊은이의 활력을 회복하실지니라. 아, 노인님. 오빠는 소리 질렀습니다. 오빠, 웬일이에요? 누이 동생은 오빠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깨보고 나니 꿈이라 오빠는 누이 동생에게 방금 있는 꿈 이야기를 자초지종 들려주었습니다. 신령님이 아외기를 남쪽 백렬이 떨어진 효자산에 가면 아무리 모진 고질병이라도 단박 고쳐내고 피골이 상점한 사람을 부활시켜내는 약수가 있다누나. 오빠,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그런데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효자산 벼랑봉 아래에 가서 약수를 떠다 어머님께 드려야 한다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 내 한달음에 뛰어갔다 올 테니 너는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거라. 오빠는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빠 잠깐. 하고 누이 동생은 골방에서 눈부신 은전 두 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어디서 났냐? 오빠, 이건 나의 머리태 값이에요. 이것이나마 갖고 가셨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세요. 오빠는 누이 동생이 쥐어주는 은전 두 잎을 정이 잘 싸서 가슴 깊이 품고 효자산으로 줄다름쳤습니다. 칠칠야 밤에 어머님의 병 고칠 일편단심으로 험산줄령 생기를 누벼나가고 울울창창 수림 속을 꿰뚫기도 하고 깊고 험한 계곡을 가로질러 건너기도 하며 온몸이 물참봉이 되어서야 효자산 벼랑봉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오빠는 이리저리 헤집으며 악수터를 찾았으나 새까만 밤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약수. 약수는 어디에 있는가요? 오빠가 애타게 부르짖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젊은이, 용이 찾아왔네. 자, 이리 오게. 하고 누가 부르기에 고개를 돌려보니 꿈에서 본 바로 그 노인이 황홀한 빛발 속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빠가 반갑게 인사를 올리자 그 노인은 오냐. 자, 얼른 이리 오너라. 하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탈의 집행이로 돌틈 사이를 허비적허비적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던 돌틈에서 줄기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별빛을 담아 금빛으로 번쩍이는 샘물은 흰김이 서리서리 피어오르는데 그 향기는 코를 찔렀습니다. 아, 약수. 오빠는 얼른 엎드려 조롱박에 약수를 떠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처음 뜬 정갈한 약수를 노인께 대접하려고 했으나 노인은 벌써 오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다름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노변에 오두막집을 보았는데 창문엔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 집은 무슨 집일까? 하고 생각하며 지나쳐 가려는데 집안에서 한 여자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언니가 곧 돌아올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오빠의 가슴은 무섭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집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앉아서 애태우며 자기를 핏하게 기다릴 누이 동생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불문곡직 집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골이 상접한 노인 한 분이 맥버린 채 누워있고 그 옆에는 11살 있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서 노인의 병구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신데 며칠 전부터 병이 발작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애야, 여기 좋은 약수가 있다. 이것을 따라드리면 꼭 나으실 거다. 하고 친절히 말하면서 귀중한 약수를 그 소녀에게 절반이나 따라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더 돌보아드리지 못하고 이대로 떠난다. 아버지를 잘 조섭해드려라. 오빠는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은전 두 입마저 내놓았습니다. 참 고마워요. 이 은혜 언제 갚나요? 은혜라니 웬 말이냐. 그런 말은 아이 말고. 어서 아버지에게 약수를 대접하고 반찬이나 사다 올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뒷말을 남긴 오빠는 다시 헐떡이며 종주먹을 부르짖고 다름박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날이 밝겠는데 지금 어머님은 어떠하실까? 동생은 또 얼마나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오빠는 종주먹을 부르짖고 더 발걸음을 다그쳤다. 한데 한 바위 모롱이를 돌아서는 때였습니다. 이놈개 섞어라. 바위 뒤에서 난데없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쪽을 홀 돌아보니 키가 9척이나 되는 한 텁석부리 털보장정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이놈아, 갈 길이 정 바쁘면 수중의 돈이나 귀중품을 몽땅 내놓고 가거라. 그자는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 같은 가난뱅이에게 어디 귀중품이 있겠습니까?
전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 귀중품이 없단 말이냐? 그자는 눈을 부라리며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오늘부터 나 따라가서 시중군이 돼야 한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어머님 병환이 몹시 위중해서 약 얻으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제 해 뜨기 전에 가지 않으면 영영 돌아가게 됩니다. 하하하. 너의 애미사 상천을 하든 입질을 하든 나에겐 무상관이니 더 신경이질할 것 없이 나를 따라오거라. 무도한 산도적 놈은 불호령을 치면서 불쌍한 오빠를 산속에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17살 되어 보이는 처녀가 비호같이 달려와서 이 도적놈 꼼짝 말고게 섞어라. 하며 소리치고는 다짜고짜 그 산도적 놈의 어깨에 화살 하나를 씩 먹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적놈은 진대동 마냥 그 자리에 푹 꼬꾸라졌습니다. 처녀는 뛰어와서 그 놈을 너럭바 위에다 다시 쿵 하고 곤두쳐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 후 오빠를 보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착한 도련님, 참말 고마워요. 이때 오빠는 웬 영문인지 도시 알 수 없어 멍해 있는데 처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저희 가장 큰 은인이에요. 저 고개 넘어 외딴 초막에서 앓고 계시니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약불이 씻으려 샘터에 갔다가 돌아와 동생한테서 들으니 도련님은 돈에다 귀중한 약수까지 따라주어 그것을 잡수시고 아버지는 지금 병환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치사도 할 겸 산도적 놈도 방비해 주려고 따라온 길입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가요? 참말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님의 병환이 위중해서 애태우다가 신령님의 인진을 받아 이렇게 약수 가지러 갔다 오는 길입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빠가 인사말을 남기고 뛰어가려는데 그 처녀는 아니 해가 뜨게 됐는데 도련님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하고 걱정을 하고는 준마 한 피를 구해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집에서는 어린 여동생이 경각에 달린 어머니를 모시고 앉아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동력의 붉은 노을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박 해가 뜨겠는데 오빠는 왜 아직도 안 오시나? 오빠. 어린 여동생은 참을 수 없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덜컥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가 약수 조롱바기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오빠. 어서 이 약수를 어머님에게. 누이 동생은 약수를 받자마자 어머니에게 한술 두술 떠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고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의 정성으로 내 병이 인제는 낫는가 보다. 인젠 아주 정신이 드는구나. 어머니는 얼굴에 희색을 띄우더니 자리도 척척 거두고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때 동산마루에서는 두리둥실 아침해가 벙글벙글 웃으며 서서히 솟아올랐습니다. 결초보은 매질결, 풀초, 가풀보, 은혜은, 요약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 즉 죽어서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음. 춘추시대 진나라 군주 위무자에게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위무자는 아들 위과를 불러 자신이 죽으면 애첩을 제거시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독해진 위무자는 자신이 죽으면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서 고민하던 위관은 애첩을 순장하는 대신 다른 곳에 시집 보내면서 난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세월이 흐른 후 이웃 진나라에서 진나라를 침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전투에서 위과가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적장 두 회의 뒤를 쫓아갈 무렵 갑자기 무덤 위에 풀이 묶여 올가미를 만들어 두 회의 발목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위과의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시집 보낸 아이의 아버지다. 오늘 풀을 묶어 내가 보여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이때부터 결초보은이란 아름다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내 너를 실컷 맛볼 터이다. 멀고 먼 옛날 장백 산기슭의 한 외딴 막집에
부지런한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불과 24, 5세였건만 활제주 백발백중이어서 아무리 용맹을 자랑하는 산중대왕 호랑일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쩔쩔매며 돌아갔고 아무리 높이 나는 까마귀일지라도 그의 화살촉 끝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초가을 어느 날 저녁 그가 살풋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살려요 하는 절명궁지에 빠져 구원을 청하는 웬 여인의 비명소리가 안쓰럽게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내달아가니 삼단 같은 머리 풀어헤친 웬 처녀가 정신없이 황황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채토이 불에 그슬린 진대나무통 같고 수염머리 삼건불같이 더부룩 한 꿀종지 눈에 잔인한 빛이 둘둘 흘러떨어지는 서슬푸른 장정이 쌍수의 비수를 잡아준 채 우악스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일견 추격하는데 필시불이의 불안당이라고 단정한 젊은 포수는 여인을 얼른 자기 뒤에 세웠습니다. 그 장정놈은 헐레벌떡 다가오자 마가 나선 총각을 보고 눈알을 뒤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나의 처자를 그래. 내 놈이 상관할 테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이 발딱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놈은 온갖 잔재간을 다 부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골라하면서 여인 겁탈을 일삼는 흑룡요물이에요. 처녀의 말에 젊은 포수는 대뜸 활시위를 당겨 그놈의 정수리를 박았습니다. 코앞에서 당긴 화살이랴 어느 놈이라서 당할 소냐. 으악! 그는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놈을 요절내자 처녀는 깊이 살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장백산에는 전례 없던 눈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눈은 좀채 멎지를 않았습니다. 하여 길길이 쌓인 눈에 온 장백수림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심이 만면한 포수는 밖을 내다보는데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에 얼른 뒤쫓아나가 보니 인적기는 간곳 없고 무전에는 감자며 풋나물 자루가 고즈넉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누가 가져온 것일까? 총각 포수는 이를 일경하여 한참이나 주위를 살폈으나 오로지 산위는 백설천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눈은 여전히 하염없이 펑펑 퍼붓는데 일의 심화를 꼭 잡아쥐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총각은 살인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조금 있더니 웬 여자가 바람처럼 휙 나타나는데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자루가 걸머 메워져 있었습니다. 처녀가 자루를 삽장만 뒤에 살짝 내려놓고 몸을 돌려 사라지려는 순간 총각은 화닥닥 뛰쳐나가 처녀의 두 손을 끌어쥐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다소곳이 숙이었습니다. 저 당신은? 총각은 떨리는 소리로 말을 떠듬거렸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래,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땀에 푹 젖어 흐트러진 채 좋은 머리는 연당의 월광이 어리광 부리며 춤추는 듯하고 이슬을 머금은 듯하고 빛나는 두 눈은 동방의 돋은 샛별 같고 발그레한 양볼은 방금 무르익는 도하여 당실한 코마루 아래 입술은 주홍필로 담싹 찍어 놓은 듯 희디윈 이빨은 박씨를 줄줄이 박아 놓은 듯 오, 얼마 전 자기가 구해주었고 또 그 뒤에는 자기의 양도살을 가져오기까지 한 바로 그 처녀인 줄을 어찌 몰라보랴. 그런데 그때는 그럴 경황이 못 되어 미처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나이는 얼마이며 어디에 사는지. 그러자 처녀는 방긋 웃으며 저의 나이 올해 21이고 예서 멀리 떨어진 백두산 저쪽 기슭에 외홀로 사는 명지라고 불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일찍 애시적에 부모님 따라 어지럽고 소란한 세상을 피하여 심산 찾아 사는데 부모님마저 영거푸 돌아계시니 인젠 외홀로 살아간다는 것과 이 가을 따라 흑룡의 원수를 감노라고 백룡놈이 온갖 심술 조화를 다 부려 지금 눈이 기막히게 퍼붓고 이로 하여금 양식이 어려울 것을 짐작하고 자기 것을 갈라왔다는 것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은 처녀의 신상담이 꼭 자기 일 같은 데에 놀라는 한편
처녀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으로 가슴이 막 끓어번졌습니다. 고맙소. 내 영영 이은고 잊을 수 없소. 그런데 그 백룡놈은 언제 요절을 낸담? 그러자 처녀는 말했습니다. 그놈도 흑룡 못지않은 천하유물인데 좀채 잘 나타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놈을 없애려면 아직 시간이 더 가야 할 거예요. 어쨌든 내 그놈을 꼭 없애치우고야 말겠소. 총각과 처녀는 밤이 깊도록 이런 말들을 애틋이 주고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진달래 아질자질 피는 봄날, 그들은 드디어 알뜰한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꿀같이 달디단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이때로부터 두 재간둥이 내외 맞맞추고 손맞추니 피어나는 것이 웃음이여 피워가니 살이었습니다. 허나 속담에 호사다 말하더니 뒤미처 불행은 그림자 마냥 그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이듬해 5월 젊은 포수는 이름 모를 병으로 털썩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영지가 그 머리맡을 맴돌며 정성껏 간호해주고 분주히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명약이란 명약은 모조리 구해왔건만 병은 갈수록 더 위중에만 갔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몹시 기우는 것을 본 영지의 마음의 그늘도 날이 갈수록 짙어만 갔습니다. 이러던 어느 하루 영지는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며칠간만 집에서 고생하세요. 제가 좀 멀리 갔다 와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 아내의 남다른 재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먼 길에 차마 아내를 내놓을 수 없어서 아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못 가요. 하고 만류했으나 영지는 저로 해서 근심일랑 마세요. 내 며칠 새에 꼭 약을 구해올 테니 라고 하며 기어이 떠났습니다. 영지 떠난 사흔날 점심때였습니다. 영지가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뜰 안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일어나 겨우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영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집 떠난 지 3일 만에 나는 백두산 심처 막치기로 들어갔지요. 마침내 일이 되느라고 골짜기 건너에 만병통치한다는 불초명약이 있겠지요. 그런데 골은 깊고 산새는 험해 그대로 건널 수가 있어야지요. 생각 끝에 그리로 막 건너 뛰어가려는데 백룡이 혀를 날릴거리며 앞을 막아나섰지요. 이년, 인제사 내년이 갈 때가 어디매냐. 나의 동료 흑룡이 못 채운 야요까지 합쳐 내년을 실컷 맛볼 터이다. 으하하하하. 하고 달려들었지요. 나는 뿌리치고 달렸어요. 그러나 그놈은 기어이 쫓아와 저희 몸을 탈해치려 했지요. 나는 그놈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깨끗이 자결하려고 벼랑에 몸을 던졌지요. 아, 당신이 나를 찾으려거든 집을 나서 고추고추 동쪽을 바라고만 오세요. 그러면 한 산비탈 아래 두 그루의 홍송이 마주선 바로 거기에 제가 고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영지는 포수의 한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구슬피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동에 깜짝 놀라 깨어나니 그것은 일장백일몽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인 악몽이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포수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그 길로 동쪽을 바라고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그 얼마나 내달렸던지 바로 앞에 큰 바위 하나가 집채같이 뿌리박고 섰는데 거기에는 홍송 두 그루가 서 있고 그 앞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아, 얘가 바로 영지가 일러주던 곳이 아니냐? 젊은 포수 허위단심 그리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아, 드디어 젊은 포수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목석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선뜩하여 홀 놀라 깨고 보니 자기는 바로 영지의 차디찬 무덤에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고 거기에는 피투성이 된 자기 아내 영지가 고이 잠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영지는 나로 하여 떠났다가 그놈 때문에 귀한 목숨을 바쳤구나. 남편은 아내의 시체를 걷어안고 목 놓아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하타하 하고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포수 쳐다보니 천년 묵은 락낙장송우에 허연 비늘을 뒤집어 쓴 용 한 놈이 득이양양 꽈리고 앉아 깨고 소한 너털웃음을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포수는 벌떡 일어나 화살 하나를 재워 그 놈을 견주었습니다. 이때 백룡은 흉한 비늘을 잔뜩 일궈 세워가지고 허장성새 덮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젊은 포수의 화살은 연달아 그놈의 정수리와
심장에 푹푹 꽂히었습니다. 백룡은 무섭게 악을 썼으나 끝끝내 너부러지고야 말았습니다. 백룡을 깨끗이 요절낸 포수는 그 다음날 영지를 한 본나무 밑에 고이고이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그 이듬해 5월이었습니다. 젊은 포수는 영지가 세상 뜬 한도를 맞으며 성묘를 갔습니다. 영지, 영지. 젊은 남편은 애타게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러자 비몽사몽간 영지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타나 손바닥만큼한 북디붉은 버섯을 내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방님. 너무 상심 마시고 어서 이것을 가져다 골수 깊이 파고든 병을 떼세요. 아, 이건 뭐요? 이건 바로 제가 서방님께 드리는 새로운 만병통치 명약이에요. 아, 영지. 남편은 너무나 감격하여 영지를 콱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선뜩하여 홀 놀라 깨고 보니 자기는 바로 영지의 차디찬 무덤에 나무를 끌어안고 있었고 그 나무에는 북디붉은 타는 듯한 버섯이 돋쳐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장백산에는 영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새로운 명약영지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어지교가 생각이 납니다. 물수, 물고기여, 어조사지, 사길교,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긴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물고기와 물처럼 친한 사이라는 뜻으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친밀한 사이를 비유한 말입니다. 어수지친이라고도 하고 부부 사이나 남녀가 매우 사랑하는 것을 어수지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국 삼국시대에 유비와 제갈량의 사이를 비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고초려의 정성으로 인연을 맺은 유비와 제갈량과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친밀해지고 유비가 제갈량을 스승 대접하자 관우와 장비가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비가 그들을 불러 나에게 공명이 있다는 것은 고기가 물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다. 다시는 불평을 하지 말도록 하여라 라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 후로 관우와 장비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여러분도 곁에 있는 최고의 친구이자 배우자를 함께하고 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선비를 살린 샛별 머슴. 옛날에 글 읽는 선비가 한 사람 살았는데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할 말로 눌러도 못 밖에는 나올 게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상 대대로 벼슬 없는 선비로 살아와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지 옛날 법이라는 게 되먹지 못해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은 못한다지. 이러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사는 게 오히려 신통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 형제가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게 됐습니다. 마침 가을이라 집집마다 가을거지 채비를 할 때인데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더러 채근을 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논에 서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라고 말하니 선비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 지어 놓은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며 아, 그까짓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어.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서 몇 개 잘라오시오.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어서 할 일 없이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낫을 들고 나갔습니다.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는데 자꾸 뒤가 캥겨서 하늘을 떡 올려다보니 마침 새벽녘이 되었던가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는데 아, 그것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저 샛별 보기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서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아, 그래. 기껏 낫을 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들어와요.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요? 라고 말하니 선비는 땅을 쳐다보며 하늘에 있는 샛별 보기 부끄러워 그 짓은 못하겠어. 날이 밝으면 내일 산에 가서 칡뿌리라도 캐어올 테니 너무 걱정 마오.
그래서 날이 밝으니까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삶아 먹고 겨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내내 그러다가는 칡뿌린들 나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문간에 턱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저는 갈 곳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까 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 지을 논밭도 없는 데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딴 집에나 가보게. 라고 했더니 이댁 형편을 다 알고 왔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듣던 중 고마운 말이라 반갑게 맞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이 할 일이 없어 농사를 지으려니 논이 있나 밭이 있나 집안일을 하려니 세간이나 변변한가. 주인인 선비가 되레 미안해서 내일부터 당장 무슨 일을 할 텐가 하니 가을거지 철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값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라고 선비가 말을 하니 머슴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머슴이 선비에게 가을거지하는 법을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선비는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명색의 선비가 남의 품팔이를 한다고 하니 동네 양반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을 그럭저럭 굶지 않고 넘겼는데 이듬해 봄이 되니까 머슴이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하기에 머슴 말대로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 논밭을 일궜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참 억척같이 일을 했습니다. 머슴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제 몸 아끼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한번 맛을 들인 선비도 죽자 살자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까 곡식을 제법 많이 거두들여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머슴이 하직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 댁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선비가 고맙고 섭섭해서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사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가게 하니까 머슴이 말하길 저는 사경 따위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주인이 지난해 남의 논에 선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씀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훌쩍 사라지기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새벽녘에 샛별이 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머슴이 샛별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에 뜬 샛별도 도와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그 뒤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으면 언젠가는 복으로 찾아온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모두가 마음을 곱게 먹어서 우리에게도 샛별 머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